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 등을 놓고 세부 심사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 갈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 오늘은 다음 주 초 국회 복귀를 결정한 통합당의 대여 투쟁 방향과 하마평이 무성한 청와대 안보라인 재편론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조정 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 지원 예산을 2,700여 원을 늘리고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조정안 등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정 소위를 열고 3차 추경안의 증액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결위 세부 심사를 마치고 내일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3조 1천억 원인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 원 증액 여부를 놓고 집중 논의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요청한 청년층 지원 예산도 주요 쟁점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위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대가 소외받고 있다며 20대를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안에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있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추가 요청한 청년층 지원 증액 예산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총 3,600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한 정부 대책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오늘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회에 복귀하겠다며 3차 추경안 심사엔 사실상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대검찰청의 검언 유착 전문수사 자무단 구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파국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탄핵 소추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대검 대변인이 만약에 임의로 했다면 이 사람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면 윤석열 총장을 처벌받아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일국의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중앙지검의 특임 검사 임명 건의와 관련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아나무인이라며 지휘권을 앞세워 지휘권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위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깨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조속히 결말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내일 소집할 예정이었던 수사 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이후에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의 첫 발을 뗀 셈인데요. 통합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 날짜를 보름여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장관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인 공수처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법에 명시된 15일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교섭단체 몫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는 무모한 시도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정권 수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청와대 거시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통합당은 현행 공수처법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이른바 비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심판 결과도 기다리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막아낼 방법이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40일 넘게 진행되어 온 노사정 대타협 논의 어제 지금 합의문 서명을 목전에 두고 불발되면서 지금 사회 전반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좀 많을 수 있겠네 지금요. 네, 우선 어제 상황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어제 합의한 최종 서명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서명실에 참석하지 못한 건데요. 예. 그 합의안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해고 금지와 경영계 요구사항인 임금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해고 금지 규정이 없는 것에 민노총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며 김명환 위원장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이 합의안으로는 해고 위협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노총은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성사냐 무산이냐 이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래도 아직 노사정 대타협 좀 무산이라고 말하기는 이를 것 같은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여야 모두 이번 노사정 대타협 합의 무산의 원인을 제공한 민노총을 겨냥했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부 민노총 강경파들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내세워 무산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김 원내대표의 오늘 회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단 한 걸음을 내딛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에 10걸음을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에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기간에는 해고 금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김 원내대표에게 요청을 했고요. 반면 김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까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가 민노총에 의해 우선은 무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김 원내대표가 오늘 쓴소리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민노총이 국민의 기대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당회의에서도 민노총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이런 사태는 국난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여당과 야당 모두 지금 민노총의 강경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문제, 쟁점을 꼽자면은 최저임금 이 문제 빠뜨릴 수 없을 것인데 되게 그동안에 보면 법정 기한으로는 6월 말쯤이 되게 되는데 지금 네.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지난 월요일인 6월 29일이었습니다. 지났군요, 그러니까. 네, 올해도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는데요. 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좀 이어가곤 합니다. 예. 그만큼 노사 간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그 문제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도 합의 과정에 이미 진통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제시를 했는데 경영계는 올해보다 2% 내린 8,410원을, 노동계는 16% 올린 10,000원을 제시해서 좀 간극이 큰 상태입니다. 네. 네,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네,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단체장을 역임한 의원이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오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예.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서 영세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미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발의를 했고요. 예. 같은 통합당의 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경제 관련 출신의 추 의원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출신의 한무경 통합당 의원도 역시 최저임금 동결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출신의 김경만 의원과 함께 장철민 의원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맘때쯤이면 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밝히곤 했는데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그리고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이 인상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난 2, 3년간 최저임금 문제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초중반 대처에 대한 호평가와 총선 승리 기세로 60, 70%까지 올라가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후에 지금 6주째까지 지금 하락하는 추세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5주 만에 5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TBS 교통방송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사흘 동안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9%포인트 떨어진 49.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오른 46.1%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선방론에 힘입어서 50%를 돌파한 이후 줄곧 상승세를 타왔고요. 예. 지난 4월에는 집권 4년 차 60%대 지지율이라는 이례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의 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30대 지지율은 46.5%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정점이던 4월 4주차에 비해 무려 22%포인트나 하락했고요. 예. 20대와 50대도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지지율이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같이 하락했는데요. 예.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38.1%를 기록하며 4월 5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통합당과의 차이가 보니까 8% 정도밖에 아니네요. 네. 이 같은 지지율 동반 하락은 6.17 그 부동산 대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그 내 집 마련이 절실한 30대와 또 취업에 민감한 20대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그동안의 악재에 대한 해법 그리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좀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을 해주고 이를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에는 20% 세율을, 3억 원 초과할 경우엔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좋은 제안에 관해서는 추가로 제가 지난 20대 때 발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서 추가 개정안 성안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해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받지만 펀드 같은 상품은 기본 공제가 없어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펀드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이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단계적으로 0.15% 낮추는 방안을 두고도 정부가 거래세를 최대한 지연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해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정치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억 투자해서 한 방에 3천만 원 버신 분이 2천만 원 공제하고 1천만 원에 200만 원 세금은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3천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세금 내는 것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폐지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될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다음 주 잇따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7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권 도전을 위한 싱크탱크 출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싱크탱크 출범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4.15 총선 이후 매주 모임을 가져왔고 기존 경제 중심에서 사회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전문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허망한 운전자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히 미북 대화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하명에 35조 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졸속으로 3조 원 이상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통과된 후엔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가 또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포럼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연에 나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한마디씩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오전 한반도 평화포럼 긴급 간담회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 특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회고록 내용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사건건 남북미 외교에 회방을 놓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볼턴 전 보좌관과 아베 총리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인물평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이고 추한 사람은 아베 총리, 그나마 합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밝힌 문 특보는 볼턴의 회고록 내용을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이 참 잘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난공불락 같은 백악관과 수문장 같은 볼턴을 뚫고 들어가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며 볼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EU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죠.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문 특보 평가에 따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연 다시 한번 북미 대화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일단 내주 초에 국회에 복귀할 뜻을 밝혔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좀 더 일찍 복귀했다면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3선의 중진인 장제원 의원인데요. 장 의원은 오늘 통합당을 어음해 민주당은 현금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당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장제원 의원. 지난 29일 여야 협상 최종 결렬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후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장 7개와 국정조사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당을 향해 또다시 쓴소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대학생, 자영업자, 취약계층 계좌에 무려 35조 추경을 송금하며 국민 설득에 나섰다. 우리 당은 저출산,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등 언제 실현될지 모를 정책을 지금부터 개발한다더라며 이를 현금과 결제일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간 대결로 비유하고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느냐고 꼬집었는데요. 장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협상을 타결하고 예결위를 장악했다면 통합당의 뜻이 담긴 추경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고 윤미향 사태가 국정조사 준비로 재점화됐을 것이며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의 심판 무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뿐 아니라 통합당 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복귀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내주 초 복귀를 결정한 미래통합당. 이왕 결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 일정에 참여해서 여당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홍준표 의원과 진보 진영의 대표적 논객에서 저격수로 나선 진중권 전 교수. 두 사람은 각종 현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자주 충돌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두 사람의 설전이 이번에도 다시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번 설전의 발단은 지난 30일 홍준표 의원이 미래통합당 9명의 의원과 함께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흉악 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진 전 교수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홍 의원을 향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란 전체주의를 통칭할 때 쓰는 말이며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미국 30개 주 주지사는 모두 전체주의자들이고 매년 사형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지성인답지 않다, 자중하라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홍 의원은 공동체와 사회 안전을 위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죠.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이후로도 계속돼 왔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사형 의무화법 발의, 또 한 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논쟁의 화두를 던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두 분과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국회 원구성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야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는 독식이냐, 야당에서는 독임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얘기하던데요. 협상 결렬을 놓고 항상 보면 양쪽 책임을 서로 돌립니다만은 이번에는 양측의 배후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통합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청와대 입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뭐 주장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처음부터 법사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했고 숫자를 믿고 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슨 배후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 이제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전술 전략을 잘 배합을 해서 실리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합의 내지 뭐 의견 접근 비슷하게 됐던 장면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야당에서 뭐 당내 강경파에 약간 휘둘린 것 같은데 그게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석도 있고 의원들 복수의 의원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구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지시를 받는다든가 뭐 이러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 운영 전략을 짜는데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오선이라 뭐 정치에 관한 뭐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게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도 그런 자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초선 의원들 아니면 외부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꾸 묻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배우다? 배우라는 건 이제 뭐 거의 유일한 뒷 배경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인 결정자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실질적인 결정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결정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가 그렇게 거의 동등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반부터 법사위는 꼭
꼭 그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입장 자체에 청와대가 입김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슨 증거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배우설 이런 거 없다 하지만은 조금 있다면은 보니까는 서관영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 쪽이 약간 가능성. 네.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청와대 쪽 가능성은 약간의 있다. 가능성 정도 얘기하시네요. 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예.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준비해 오셨죠? 네, 지금 뭐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주 초쯤이라고 날짜는 박질 않았습니다. 내주 초쯤 국회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도 상당한 정도의 부담은 되죠. 왜냐하면 추경안 처리에 전혀 그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이번 추경안에 잘못된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뭐 정책위의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여론전 같은 걸 벌이고 있는데 아마 그에 따른 부담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그래서 이 추경안 처리에 불참한 것 이유와 그다음에 국회 복귀 뭐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추경안 처리 원래가 아니라 통합당 쪽에서는 좀 연장해서 기일을 뭐 11일 전후까지 7월 연장해서 11일 정도까지로 연장한다면 예. 국회 그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민주당에서 거부했죠. 네, 어쨌든 간에 뭐 내일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처리에는 통합당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 안타깝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 예결특위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걸로 이렇게 뭐 잠정 합의할 때 돼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랬죠. 예. 이걸 그냥 원구성 협상이 잘 돼서 야당 위원장을 맡았으면 며칠 좀 시간을 갖고 추경안을 좀 더 좀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야당이 아예 그냥 우리 법사위에 안 주려면 그냥 관둬라, 당신들 다 가져라 이렇게 되면서 좀 여당의 어떤 졸속심의를 오히려 좀 약간 재촉해버리는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좀 그렇게 됐어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참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재촉했다는 그런 글쎄 평가시네요. 재촉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시각으로 보이고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나 미래통합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측이 상당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예를 들어서 자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대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를 제안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선 결과와 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연계시킨다는 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총선과 뭐 연관을 시킨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대선 2022년에 대선 뭐 미래통합당이 이기려면 이겨봐 뭐 약간의 그런 조롱조로 들렸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모욕감, 그렇죠. 조롱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저는 결렬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여야 협상이라는 게 그래요.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뭐 모욕감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테이블을 확 엎어버리려다 참았다 이런 네, 표현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밖에다 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원내 총무 시절 오래된 정치인들은 그 밖에 나와서 서로 저쪽 원내 총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안에서 아주 심하게 싸우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나와서 바로 이제 자기 그 지지자들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잠정 합의안 같은 것도 그냥 다 노출시켜 버리고 또 뭐 내가 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해버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맞서는 이 모양은 참 그 뭔가 좀 정치가 약간 후퇴하고 있는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보면은 박지원, 김무성 같은 경우에 서로 상호 양쪽의 원내 대표들을 칭찬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이제 이거 어떻게든 다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예결특위 내일 본회의 열어서 아마 여당에서 의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빨리 좀 여야가 타협을 해서 이 자리 빨리 야당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좀 신속히 정상화가 돼서 예결특위 위원장
뭐 앞으로 이제 그 정기국회에서 또 예산결산 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이미 이제 내일 본회의 처리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미 결론은 나버린 상황인데 통합당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는 여론전에 조금 전략적인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 하여튼 그 추경 본회의 통과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통합당으로서는 이제 추경까지는 일단 버리는 카드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추경안이 내일 그 본회의를 만약에 통과한다고 할 경우에 주초에 그러면 아마 뭐 월요일쯤부터나 복귀를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마 자, 이렇게 이제 원구성도 독식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추경안에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미래통합당에서 또 한번 대국민 여론전 같은 걸 저는 하리라고 봐요. 좀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안 뭐 그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 추경이라는 게 정말 불효불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예산들이 아니고 뭐 지역구의 어떤 수건사업, 민원사업 이런 것까지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미래통합당의 과제고 아마 국회에 복귀하면 그 일을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치를 여당하고 자꾸 싸움을 하면 페이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민을 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국회라는 가장 좋은 마당에서 이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여당을 비판을 해도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해야죠.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등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좀 전에 여기 국회 방송 오다가 국회 본청 앞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잠깐 우연히 마주쳤어요. 네. 근데 마스크를 쓰셨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좀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쪽된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당이 있죠. 뭐 좀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잘 모셔야 됩니다. 이만한 정치인은 없어요. 이분 혹시 네. 진짜 사퇴하면은 감당 못하는 강경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양보를 하고 해서 빨리 좀 다음 주라도 국회 원구성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또 우연히 마주치셨다고 하셨는데요. 통합당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이 위원들을 모두 사임계를 냈어요. 사임계님이 제출했죠. 네, 예. 이제 보임계를 낼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박병석 의장의 강제 배정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국회의장님 좀 입장 표명을 할까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평소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 뭔가 협상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사과 요구 또는 사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죄나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모두 다 100%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유감이라든가 뭐 아니면 오늘날에 뭐 사태를 오게 된 데 대해서 뭐 본인이 그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의 중간선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명은 있을 것이다. 저는 표명 있을 거로 봅니다. 뭐 글쎄요, 기술적으로 뭐 유감 뭐 표명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이미 했어요, 입장 네. 표명을. 지난번에 그 본회의에서 그 위원장 선출을 할 때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여기 의장 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국민한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좀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또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야당 책임도 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조건부로 의장이 사과를 하면 우리가 뭐 명단을 내겠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들어가다가도 또 이렇게 멈춰서고 싶은 아마 그런 감정적 기복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뭐 6선씩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역지사지 뭐 그런 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이제 어쨌든 간에 통합당 다음 주 초에 이제 원내 복귀해서 원내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이른바 준법 투쟁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 관련해 가지고 탄핵소추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요. 통합당하고 비슷한 최근에 발언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등과 같이 더불어서 지금 대여투쟁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대여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국회의원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데가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런 데서 발언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너무 많이 이긴 겁니다.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야당으로서는 도리가 없어요. 상임위원회마다 전부 다 여당이 과반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법사위까지 지금 여당이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 상임위원회라도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여당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 우리 못 해준다 해서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장제원 의원 등의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일리가 편이군요.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여당이 다 한다? 아니, 여당에서도 아니 뭐 우리가 언제 이걸 다 가져가겠다고 했냐? 뭐 일단 그 추경 예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선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번에 그 상임위원장 선출된 분들을 보면 그 원래 야당 몫으로 배정했던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다가 뭐 전직 장관 이렇게 상임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직 장관의 재선 의원 뭐 선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야당하고 얘기가 잘 되면은 원래 야당 몫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전 그래서 야당이 와서 지금이라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무조건 등원을 해서 원래 우리 몫으로 얘기가 됐던 상임위원장을 달라. 이렇게 해서 여야가 같이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배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상임위원장 가져가지 않으면 싸울 거리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네요. 속수무책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숫자로 워낙 밀리기 때문에 뭐 상임위원장 몇 석 정도 그것도 뭐 주요 상임위원회는 이미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뭐 그 다른 상임위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흔히 그 기자들 표현으로 노른자위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몇 개 가져갔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전세를 약간은 반전시킬 만한 그런 힘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예결 또 정무 국토 이거보다 더 노른자위 상임위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상임위 중에. 그러니까 위원장을 뭐 미래통합당이 차지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무작정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어차피 국회는 숫자에 밀리면 상임위 수가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숫자에 밀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은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협상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거를 다시 반전해서 그 원래 야당 몫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거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또 이제 이번에 또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공수처법 관련 지금 이것을 구체적인 실행한다.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하는 국회법에는 그동안에 지난 20대 때 몇 번 시도하다가 자제됐던 19대 때도 그랬죠. 상시국회 제도화 또 국회의원 출결 상황 관련 문제도 법안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사위 그 이제 체계 자구 심사권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일하는 국회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 쪽에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법 해가지고 오히려 일하는 국회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렇죠. 아니 뭐 통합당으로서도 뭐 출결 현황 공개하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하자는데 뭐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될 소지 같은 거를 좀 막아야 한다는 차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데 만약에 저거를 정말 민주당에서 그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동의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의 추천권, 공수처장 추천위원 그 추천권을 약간 빼앗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통합당에서. 그래서 아마 그리고 공수처법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혹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기한을 정해서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추천해달라 해서 그때까지 추천 안 하면 국회의장이 이제 다른 교섭단체에 뭐 넘긴다 그 추천권을 이거는 결국 빼앗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기한이 좀 걸려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그걸 선정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공수처법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여야 간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법보다는 공수처법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원래 그 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국회법 개정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항상 여당 쪽에서 뭔가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고치려고 하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그 국회 전략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생각이지 여야 간의 그 생각이 다른 이런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당장 본회의에서 의결할 생각은 없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이미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 내용 중에 혹시 뭐 야당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강행할 것 같지 않고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이 뭐 패스트트랙을 거쳤기 때문에 야당에서 마음은 안 들겠지만 어쨌든 7월 15일에 공수처 출범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야 일정을 뭐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무튼 대통령으로서야 아니 법을 지키는 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야당 눈으로 보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밀어붙인다 법사위도 뭐 지금 그래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야당 몫의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는지는 그건 그 위원으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그렇게까지 뭐 여당에서 무리해서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당 이름과 색깔을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름을 이번에 또 바꾸면 2012년 이후에 한 4번째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미지 쇄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름 바꾼다고 뭐 이미지 쇄신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 카드 중에 뭐 저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민주당은 1년 동안에 몇 번을 바꿨는데요, 당을.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정당의 일종의 비극처럼 돼 있습니다.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는 것이. 그러나 그게 어떤 변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 색깔은 바뀌겠네요, 이번에요. 빨간색 이번에 계통으로. 아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 외부적으로 뭔가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그 시각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지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바꿔서 내용이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뭐 국민들의 평가는 반감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당 이름에는 사실은 가치가 좀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한나라당 오래 가긴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뭐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라는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 쪽은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도 항상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잘 놓치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승만 자유당 때도 민주당이 야당이었고요. 박정희 공화당 때도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뭐 신민당 이렇게 약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전에 이공화국당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죠. 그때 여당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더불어민주당, 약칭의 민주당이죠. 그래서 항상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이 이름 이제 다시는 안 놓치겠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이왕 그 당명을 바꾸실 때 좀 가치가 들어가 있는 이름, 또 이번에는 좀 오래가는 이름. 그래서 과거처럼 뭐 자유당, 공화당 이건 쓸 수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보수당 우리 한 번도 뭐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가치를 담아서 오래가는 정당 이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수라는 이름 쓰지 말자고 했는데 그 이름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명에 넣을 수 없죠. 지금 국회 상황을 재병욱 의원이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성 기자는 어떤 주제를 택해왔습니까? 뭐 이건 큰 관심사는 아닐 텐데요. 일단 지금 뭐 한반도 상황 복잡하고 해서 외교안보 라인을 좀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인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제 북미회담 재개 이제 가능성 3차 북미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 공석인 통일부 장관의 민주당 이인영 의원 발탁설이 상당히 무해 있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이인영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김현철 장관 그만둘 때 그 직후에 이번엔 정치인이 장관을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호 의원이냐 아니면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김현철 전 장관은 이제 학자 출신으로서 뭐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역시 위기 상황에서 뭔가 좀 돌파를 해내는 능력은 정치인들한테 좀 더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 장관이 나왔고요. 그 중에 여러 정치인 중에서 이인영으로 기착된 배경은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을 좀 의식을 했을 테고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워낙 이인영 의원이 좀 관심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의 어떤 뭐 의도 취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 먼저 김현철 장관한테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 못 시켰다고 청와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꾼 걸로 보고요. 네. 이제 이인영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김현철 장관보다는 훨씬 더 돌파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돌파력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나 관료 출신들이라고 하면 왜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여간해서 못 벗어나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과감하게 깰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남북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 대미 정책의 종속 변수 비슷하게 지금까지 취급이 돼 왔거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인영 의원한테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바는 그걸 좀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뭐 이런 주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는 정동영 장관 빼놓고는 뭐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 맡은 적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최근에는 그랬죠. 예. 이제 정동영 장관은 뭐 정치인 출신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고. 의장까지 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 장관과 정동영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뭐 양대 축으로 삼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관료나 학자 출신들, 주로 이제 학자 출신들이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건대 제가 이제 뭐 통일부 취재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돌파력에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하게 되면 의원 겸직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임시일지는 몰라도 이제 상임위원장도 이제 여당이 다 맡고 직전에 있는 장관했던 사람들이 네. 다시 상임위원장 맡고 그건 있는 임시직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정부 견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그 학자들이 가끔 헌법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 그 처음 헌법부터 대통령제하고 내각제를 가미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각제에서는 장관들을 다 정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몇십 년 동안 어떤 쌓인 관행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측면을 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강조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걸 지금 실천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맥이 아주 넓고 풍부한 이 인재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뭐 청와대 비서관이든 정부든 좀 많이 쓰는 측면, 그런 불가피함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뭐 불가피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바람직한 관계로 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상권 분립 정신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이렇게 좀 혼합한 체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깔끔하게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내각제면 내각제식으로 저는 분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겸직 장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줄여가거나 없애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같은 외교 안보 라인 전반에 이제 일괄적인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도 한때 거론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데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그 기자들이 취재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아무리 세게 해도 이 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얘기를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통령이 중요하지. 물론 참모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그 수석 비서관이든 비서관이든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서관, 참모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언론의 관측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안보실장은 지금 국정원장 맡고 있는 서훈 원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국정원장은 이제 내부 발탁설도 있고 또 외부 영입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 아예 참여하자는 가능성이 높다, 임종석 실장이. 예, 일단 그 내부에서 발탁하자는 의견도 좀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좀 아무튼 뭐 통일부 장관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인영 의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냥 그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원장으로 내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정치적 쟁점과 함께 어떤 국민적 그 여러 가지 찬반이 분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잘 아시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의 출신과 뭐 어떤 이런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한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들 얘기를 글쎄 합니다. 그래서 예. 배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짐작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3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뭐 어떤 이유로든 정치에서 승자 독식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야당 그 목상임위원장 다시 가져가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아하.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이렇게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이제 외교안보라인 개편 얘기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 뭐 이런 것들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할 게 아니고 진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북한도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한 줄 논평 고맙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대 기자 지금까지 성한영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찜통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날씨가 한층 더워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아쉬운 뉴스보다는 반가운 의정 뉴스가 눈에 띄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